도시가 얼마나 밀도가 높게 되어 있느냐. 우리는 아파트라는 걸 만들므로 인해서 온 국민이 지주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왓슨님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아파트가 만들어진 히스토리를 되게 짧게 얘기를 해봤고요. 일단은 아파트가 생겼어요. 아파트가 디귿자형 한옥과도 같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실은 마당이고 우리 식탁 놓고 부엌 있는 자리가 이제 대청마루 자리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게 한옥과 가장 큰 차이점은 방에서 방을 볼 수 있는 창문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파트는 다 이 벽들이 다 내력벽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막혀 있어요. 공간을 쭈걱쭈걱 내고 있는 거죠. 창문이라고 하는 거는 다 바깥을 향해서 난 창문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한옥들을 보시면은 안방이 있고 건너방이 있고 뭐 사랑채가 있다. 그러면은 방에서 방을 보는 창문들이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내가 안방에 앉아 있으면서 이 건너방에 사랑채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건너방에서도 창문 열고 마당 건너편에 있는 사랑채에 있는 사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현대 아파트에 있지만은 이 아파트에서 방에서 방을 볼 수 있는 창문이 뚫려 있다면은 이런 집을 상상해 볼 수 있죠. 창문이 만들어져 있으면은 이렇게 사람이 쳐다볼 수가 있는 시선이 나오는 거죠. 그럼 뭐가 좋으냐 하면은 안방과 건너방만 생각해 봅시다. 거실을 사이에 두고 있는 방, 그 사이에 창문이 뚫리면은 조합이 몇 개가 나옵니까? 4가지가 나오죠. 둘 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경우, 한쪽씩 열려 있는 경우, 양쪽 다 막혀 있는 경우. 그 얘기는 같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4가지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방에 들어가면은 그 방은 항상 사이즈가 비슷비슷하거든요. 계속 한 번에 한 방의 경험밖에 없어요. 방에 있거나 거실에 있거나 또 다른 방에 있거나. 30평짜리 아파트에 살다가 40평짜리 아파트로 가서 바뀌는 거는 화장실 개수 하나 늘어나는 정도밖에 안 돼요. 내가 여기 현관문 앞에 있는 방에 있는데 안방까지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아파트가 방폭이 한 4m 정도 된다고 치면은 항상 4m의 그 답답한 공간 안에 있는데, 여기 창문을 양쪽을 다 여는 순간 4m에 거실 한 5m, 4m 해서 한 13m 정도의 긴 공간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훨씬 더 넓게 느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간의 관계도 다양하게 생길 수 있는 거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꼭 얘기하는 게, 사춘기 아들이 누가 그 창문 열어놓고 있겠냐, 닫고 있지. 그럼 닫으라고 하세요 그냥. 창문이 좋은 점은 뭐냐 하면은, 창문은 내가 원할 때만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고 싶어 그러면은 창문 닫고 커튼을 치면 됩니다. 자기가 바깥을 보고 싶을 때만 열면 되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으로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연결을 끊었다 이었다 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자기한테 생겨나는 거죠. 우리가 마당이라는 거를 보시면은, 마당은 한 5평 정도 되는 마당밖에 없더라도 이 공간은 여러 가지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월 달에는 꽃이 피고 6월 달에는 계속 비가 내리다가 9월 달쯤에 낙엽 떨어지고 12월에 눈이 내려요. 그래서 5평짜리 공간이지만은 계절에 따라서 한 10가지 다른 기억들이 있으면은 5 곱하기 10 해서 50평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인 총량이 아니고 기억의 총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억을 가지게 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의 과거의 기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기억들은 대체적으로 다 감정과 연결되어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모습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어떤 사건들을 대부분 다 감정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자기가 좋아했던 이성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뭐 그때 느꼈던 좌절감이라든지. 그래서 기억은 감정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모든 공간은 기억의 총합이다, 이거에 대입을 시켜 보시면은 더 넓은 공간을 만들고 싶으면은 더 다양한 감정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TV를 보거든요. 예능 프로 보고 웃고 드라마 보면서 울고 하면서, 거실이라고 하는 똑같은 공간이지만은 그 안에서 다양한 감정들을 더 만들어내요. 근데 공간적으로 그걸 원하고 싶다면은 우리가 창문을 열어서 다른 사람의 관계를 바꾸고 다양한 기억들을 만들어내면은 그 공간이 실제보다 훨씬 더 넓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건축이 중요한 거는 그거죠. 창문이라고 하는 건축 요소, 계단이 될 수도 있고 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건축 요소들을 잘 적절하게 섞으면은 똑같은 물리적인 공간이라는 양 안에서도 다채로운 기억들과 감정을 만들어내고 더 넓은 걸로 느끼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우리나라 아파트에 좀 제발 좀 이렇게 방에서 방을 볼 수 있는 창문이 좀 뚫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공사비가 조금 더 들어가긴 하겠죠. 왜냐하면 벽식 구조로 위를 받치고 있어서 그걸 구멍을 뚫으려면 주변에 철근, 배근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보강을 하면은 불가능하지도 않고요. 여러분이 이미 만들어진 집에 살고 있는데 이런 걸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발코니를 확장하신 집들 같은 경우에는 요 끝에 부분들, 발코니 확장하신 분들은 내력벽은 여기서 스탑이거든요. 요만큼을 확장하신 거잖아요. 그 얘기는 이 확장한 쪽에서 거실 쪽으로는 벽이 없어요. 벽을 터보면은. 거기다 창문을 만들 수도 있고 문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좋으냐 하면은, 내가 이쪽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만드는
평면도에서 항상 이런 걸 만들거든요. 순환형 동선이라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A에서 B를 갈 때 이렇게 걸어가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걸어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면 집이 훨씬 더 넓게 느껴지는 거예요. A에서 B로 간 다음에 B에서 다시 A로 올 때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방법은 지루하거든요. 근데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으면 그 길은 훨씬 더 넓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C라는 공간을 갈 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집이 더 다채로워지는 거죠. 사실 이거는 새로운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도시의 골목길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선동 같은 데 가면은 지역이 별로 넓지 않은데도 왜 거기가 다니면 재밌고 그러냐면은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선택권이 나한테 주어지고 그때 왼쪽을 가느냐 오른쪽을 가느냐 선택한 다음에 조금 이따 또 다른 선택이 나오잖아요.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가지고 이 경우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우리의 주거는 그런 갈림길이 단조로워서 이렇게 갔다가 간 길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의 집을 개조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도대체 아파트가 우리 사회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아파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저는 대한민국 아파트가 나쁜 점은 획일화됐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아파트가 다 똑같은 모양이다. 이게 문제인 거지 사실 아파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거든요. 옛날 조선시대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선시대 때는 땅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지주가 한 명이죠. 아주 극소수의 양반들만 지주가 되는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근대 사회에 와서 이 똑같은 땅에다가 아파트를 계속 위에다 지어요. 한 12층짜리 아파트를 지었어요. 부동산 자산이 뻥튀기가 된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소유하는 순간 지주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 중반에 우리는 아파트라는 걸 만들므로 인해서 온 국민이 지주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결국에는 우리 사회를 근대화시키는데 큰 초석을 이루었다고 봐요. 공간의 빅뱅이 일어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은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할 때 옛날에는 혼자서 물건을 팔려고 해도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자기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이. 근데 장사꾼 입장에서 보시면은 이런 밀도가 높은 도시에 살면은 자기 주변에 물건 사주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늘어난 거죠. 그러면은 상업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신흥 부호 계급이 등장을 해요. 유럽의 역사를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메디치 가문 같은 아주 되게 상업으로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전통의 정치적인 세력들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빼앗아 갖고 와요. 권력을 빼앗아 갖고 오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 신흥 부호 계급이 정치적인 권력들을 나눠 가지면서 그 낙수 효과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사회의 새로운 혁명을 만들어내요. 한 16세기 영국 런던 뭐 이런 데를 보시면은 한 4, 5층짜리 집들이 지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688년도에 명예혁명이 성공을 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한 18세기 이때쯤 보면은 파리에 지어진 건물들이 한 6층짜리 건물들이 막 있어요. 밀도가 높은 도시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1789년도에 프랑스 대혁명이 또 성공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 다 단층짜리 건물로 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층짜리 건물로 지어졌으니까 밀도가 낮은 그런 도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하지 못하는 거죠. 1895년도에 동학혁명이 일어났는데 동학혁명은 실패합니다. 도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상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조선시대 때 보시면은 사농공상이라고 해서 상인이 제일 밑바닥에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제대로 세력을 형성하지 못했던 거예요. 밀도가 높은 도시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1980년대 우리는 다 12층짜리 아파트로 다 이사를 갔어요. 도시가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비로소 87년도에 6월 항쟁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런 얘기 했다가 사회학자들한테 욕 바가지를 먹었습니다. 이게 전혀 사회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건축가의 시각으로 봤을 때 도시가 얼마나 밀도가 높게 되어 있느냐, 그게 사회의 진화와 발전에 큰 연관성을 가진다라고 저는 이제 뇌피셜인데 그게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좀 약간 달라요. 경복궁은 단층짜리로 된 건물이지 않습니까? 오석가성이 5층으로 되어 있고 한 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은 온도를 못 쓰거든요. 이 사람들은 2층짜리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 이상의 집을. 한 200년 정도 된 그런 막 교토의 오래된 주택을 보더라도 한 2층짜리 집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밀도가 몇 배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을 하죠. 제가 어렸을 적에 들었던 얘기가 야 일본은 100년이 넘은 우동집들도 있고 근데 왜 한국은 왜 도대체 그런 게 없냐.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업을 잇는 거를 되게 안 좋게 생각하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이유는 공간적인 데 있다고 봐요. 온돌이 있었기 때문에 밀도가 높은 도시가 안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장이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닷새에 한 번씩 모여서 상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밀도가 된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시장이 열리는 그런 도시에서는 거기서는 계속해서 우동집을 할 수가 있죠. 누가 와서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5일장 열리는 데는 국밥집을 열었다가 다시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해산하고 나서 나흘 기다렸다가 다시 닷새 뒤에 다시 모여서 국밥집을 열었다가 장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오래된 가게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흥 부호 계급으로 떠오르지 못해요.
닷새만에 한 번씩 장이 열리는 도시와 매일매일 시장이 열리는 도시가 있다면은 화폐 통화량이 5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만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적다란 뜻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농사를 짓는 수밖에 없어요. 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자 천하지 대본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조선시대 때. 그 산농공상으로서 선비 다음이 농민이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조선시대의 경제 구조는 농업 베이스로 되어 있는 경제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왜냐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 부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인 거예요. 다른 상업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지 못하는 경제 구조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땅 문서만 물려받으면 대대손손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의 대물림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문제는 또 뭐냐? 인구는 늘어나. 근데 부동산 자산이라고 하는 토지는 거의 똑같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구가 늘어날수록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1인당 GNP는 떨어지는 거예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서 흥미로운 거가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걸 보시면은 역사 초기에 남녀 차별이 거의 없었어요. 남자와 여자한테 다 재산을 똑같이 물려줘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조선 후기로 가면은 장자 선호 사상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n분의 1로 자식들한테 재산을 쪼개주면은 땅은 똑같은데 계속 쪼개고 할수록 내 재산이 줄어들면서 자기 가문의 역량이 점점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빵을 해서 장자 남자한테만 몰아주는 쪽으로 바뀌어나가는 경제 구조에 의해서 그러한 사회적인 풍습들도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되려면은 우리가 밀도가 높은 도시를 만들었어야 됐다. 그리고 상업을 장려하는 쪽으로 갔어야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건축 기술이 어떠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내느냐. 그게 사회의 어떤 경제적인 환경을 만들어내고 사회 혁명을 막는 일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되게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분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정설이라고 보지 마시고 이거를 하나의 건축가의 뇌피셜이다 봐주시고 그러면은 여기까지 주거라는 것이 어떠한 기술혁명에 의해서 밀도를 만들어냈고 그 밀도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타 좀 살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